네, 오늘도 어김없이 비는 시간에 짬독서 해볼까 합니다. 벌써 여기 보시면 저와 책을 반 권이나 읽었죠? 좀 편하게 반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는 챕터 5, 5장 사람인가 상황인가 인간 행동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에서 타인, 가장 매력적인 정답 여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의 힘에 관한 말이 자꾸 힘이 빠지죠. 상황의 힘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연구가 1951년 미국 스와츠모어 칼리지 캠브리지에서 진행되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에서 8명의 남학생들이 한 팀이 되었다. 그중 진짜 피험자는 단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실험자를 돕는 동조자들이었다. 물론 진짜 피험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들의 과제는 왼쪽 카드에 그려진 선분의 길이와 같은 선분을 오른쪽 카드에서 고르는 일이었다. 명문 스와츠모어 학생들에겐 너무나 쉬운 과제였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 것과 길이가 같은 선분을 찾는 거라고 했죠. 7명의 동조자들이 매 회마다 어떤 선분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할지 미리 각본이 짜여 있었다. 이들은 2회차까지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 회차에서 이들은 일부러 오답을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정답이 2번임에도 분명한데도 7명의 동조자들은 1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누가 봐도 2번이 왼쪽 표준선하고 길이가 같아 보이는데 다른 답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이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좌석 배치였다. 좌석 배치가 항상 진짜 피험자가 맨 마지막에 앉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서 7명의 피험자가 모두가 오답을 선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후 선분의 길이를 달리하면서 15번의 회차가 진행되었고 그중 11번의 실험에서 모든 동조자들이 동일한 오답을 선택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니까 첫 3번의 회차까지 포함하면 총 18번의 실행이 진행됐고 진짜 피험자는 총 12번의 실행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명확한 답과 7명의 다른 참가자들이 정답으로 고른 명확한 오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선분의 길이를 판단하는 이 과제가 정말로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다면 자신의 지각과 대중의 지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애쉬의 실험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되죠. 책의 인쇄가 잘못되네요.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애쉬는 한 명의 피험자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통제 집단을 두었다. 이 조건에는 다수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험자 스스로 길이가 같은 선분을 찾아내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 조건에서 피험자가 정답을 고른 비율은 99%를 상회했다. 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어느 선분이 정답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7명의 동조자가 존재했던 실험 조건에서 애쉬가 발견한 연구 결과가 아래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다. 그래프의 맨 위선 컨트롤은 앞에서 소개한 통제 조건의 결과다. 정답률이 거의 100%다. 맨 아래의 그래프 Alone against majority는 바로 실험 조건의 결과다. 총 12번의 갈등 상황 중 첫 번째의 경우 실제로는 세 번째 회차에 해당하는 첫 번째의 경우에는 80%의 피험자가 정답을 선택했다. 그러나 회차가 거듭될수록 정답률은 감소하여 약 60% 내외에 머물게 된다. 다시 말해 매 시행에서 약 40% 정도의 피험자들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정답을 저버리고 다수의 틀린 선택을 따라간 것이다. 자, 애쉬의 결과 그래프 보면은 맨 위에가 컨트롤 통제의 그래프. 그죠? 통제 아까 뭐라고 되어 있더라? 통제 조건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alone against majority 여기 세 번째 있는 거 요거는 실험 조건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개인차도 뚜렷하였다. 단 한 번도 다수에 동조하지 않고 12번 모두 정답을 선택한 사람은 25%였다. 뒤집어 보면 한 번이라도 다수를 따라간 사람이 무려 75%에 이른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매 회차 모두 다수를 따라간 줏대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5%였다. 이 수치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항상 다수에 굴복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나약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가끔씩은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애쉬의 실험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반복되었다. 그 중에서 상황의 위력을 더 극적으로 보여준 실험을 살펴보자. 상황의 위력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애쉬의 결과 그래프에서 보면은 with a partner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 어떤 상황에 따라가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요 그래프죠. 실선으로 되어 있는 얇은 그래프. 설명을 한번 볼까요? 그래프의 중간에 파트너와 함께 with partner라고 되어 있는 선이 존재한다. 이 실험 조건에서는 동조자들 중 한 명을 택해서 그에게는 다수를 따르지 말고 정답을 고르게끔 한다. 한마디로 피험자에게 자기 편을 한 사람 만들어준 것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정답률이 100%에 가깝게 회복된 것이다. 한 사람의 동지가 피험자들에게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 셈이다. 이는 우리가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천성적으로 겁쟁이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단 한 명의 동지도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소신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래 실험에서 꿋꿋하게 소신을 지킨 사람이 25%라는 점을 기억하라. 자, 단 한 명의 동지도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소신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동지만 있어도 인간은 강해진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내 편 한 사람이라는 상황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내 편을 찾고 싶다. 내 편을 찾고 싶다. 예전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거 할까 말까 손 들까 말까 할 때 옆에 친구라도 있으면 내가 틀리든 맞든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서 발표도 하게 되고 그러죠.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변형된 조건에서도 역시 동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다수가 택한 오답이 아닌 또 다른 오답, 즉 앞의 경우라면 3번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나와는 의견이 다르지만 다수와도 의견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같은 편인 새로운 의미의 동지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만일 우리가 사람 프레임만을 사용한다면 다수의 의견에 가끔씩 동조하는 보통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게 된다. 또한 소신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해결책은 집단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우리 모두의 소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상황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때 가능한 일이다. 집단의 다양성은 개성을 보장하고 소신을 키워준다. 역사적으로도 지나치게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했던 사회는 예술적, 지적 정체를 경험했다. 특히 외부 세계의 영향에 의도적으로 저항함으로써 동질성을 지키려 했던 사회는 더더욱 그러했다. 창의성 연구 분야의 대가인 시몬손이 일본 사회의 지적, 예술적 성취를 세대별로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많았던 세대를 거치고 나면 일본 사회의 창의적 성취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한다. 일본인 고유의 내재적 창의성만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사상들, 외부 세계로의 여행, 외부로부터의 이주민들이 불러온 사회 전반의 개방성이 일본 사회의 창의성을 높여준 것이다. 이렇듯 상황의 힘은 개인의 힘보다 클 수 있다. 그렇죠. 다음, 권위에 대한 위험한 복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의 대결을 가장 극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연구가 스탠리 밀그램의 유명한 복종 연구다.
앞서 소개한 애쉬 실험의 한계는 실험 상황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선분의 길이를 판단하는 과제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기분만 상할 뿐 소신을 저버렸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신을 버리고 다수를 따라가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험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예일대의 스탠리 밀그램이었다. 근데 여기 이건 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지 모르지만 전 이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왜 이게 피해를 안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정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흐리게 하는 거 피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 피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봤을 때 그만큼 뭐 다치거나 하는 그런 피해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약간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가 고안한 실험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신문에 실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직업 제한은 없으며 참여 대가로 4.5달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또 연구의 목적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험에 참여하러 온 사람에게 이 실험에는 학습을 하는 학생과 그 학생의 학습 결과에 따라 벌을 주는 교사, 이렇게 두 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습을 하는 학생과 그 학생의 학습 결과에 따라 벌을 주는 교사, 이렇게 두 명이죠. 실험에 참여하러 온 두 사람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한 사람은 학생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교사 역할을 맡게 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단어가 서로 짝지어진 리스트를 외워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학생의 학습이 끝난 후에 각 단어와 짝지어진 단어를 찾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틀릴 때마다 벌로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전기 충격이 조금 쇼킹한데요. 자, 그림을 볼까요?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연구 실험자가 있고 교사와 학생으로 되어 있는 두 사람이죠. 그 역할 분담을 한. 그래서 이 학생이 틀렸을 경우에 교사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라고 했죠. 이 실험에도 애쉬의 실험처럼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 실험에 참여하러 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실험자와 미리 짜고 늘 학생 역할을 하도록 제비뽑기를 조작했다. 그럼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실험자와 학생의 위치에 오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는 짜고 쳤다는 거죠. 실험에 참여하러 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실험자와 미리 짜고 늘 학생 역할을 하도록 제비뽑기를 조작했다. 따라서 진짜 피험자는 항상 교사 역할을 맡았다.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처음에는 문제를 맞히다가 나중에는 고의로 오답을 선택한다. 전기 충격은 15V에서 볼트 맞죠? 맞나? 시작해서 틀릴 때마다 15V씩 증가되어 최종 450V까지 이르게 되어 있었다. 와, 자꾸 증가시킨다, 그죠?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간중간 큰 소리로 이 실험을 당장 그만두라고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신음소리를 내거나 전기 충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아무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교사는 전기 충격 수준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잔인한 일을 시키는 거죠. 타인의 의견, 이 경우엔 실험자의 지시를 따를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은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을 지킬 것인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 몇 %가 마지막 수준인 450V의 전기 충격을 가할까? 이 질문들이 밀그램의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과연 시킨다고 이 잔인하게 이 사람의 말을 들을까? 이런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람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람들만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줄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실제로 사람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몇 %의 사람들이 각 지점까지 복종할 것인지 예측하게 했더니 그들은 고작 0.1%의 사람들만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한 정신과 의사들로서는 사람 프레임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가한 사람은 무려 67%에 달했다. 이 실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자가 명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정말 괜찮을까요? 저렇게 아파하는데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하나요? 라는 묻는 등 실험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때마다 실험자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계속하세요.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전기 충격이 큰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연구진이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극히 미약해 보이는 상황적 압력만으로도 전체 참여자의 3분의 2가량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실험은 발표 즉시 많은 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밀그램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나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밀그램의 실험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소수의 악인들만이 유태인 학살 같은 악행을 저지른다고 믿고 싶은 상황에서 밀그램의 실험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밀그램은 이 실험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복종률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알아내기 위해 약 20여 차례의 연구를 더 진행했다. 그러나 기본 메시지는 같았다. 복종률을 크게 결정하는 것은 자칫 사소해 볼 수 있는 상황적 변수였지 사람 변수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명령을 내리는 실험자가 같은 방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인터폰으로 명령을 내리느냐는 복종률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권위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또한 교사 역할을 하는 피험자가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실험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느냐 여부도 복종률에 큰 차이를 불러왔다. 그러나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한 실험에서는 실험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다. 이는 복종률의 결정적 변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리즈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사람과 단순히 문제를 읽어주고 그 결과를 기록만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한 팀으로 작업하게 한 경우에 발생했다. 실험 결과 보조 역할을 한 사람들 중 전기 충격을 가하는 사람을 제지한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자신의 역할에 묵묵히 충실할 뿐이었다. 나치 캠프에서도 직접 유대인에게 해를 가하는 역할이 아닌 보조 역할을 한 군인들이 수없이 존재했다. 운전병으로, 행정병으로, 식당병으로 일했던 그들은 일상 업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일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해야만 그 행동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캠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악마라고 규정하는 식의 사람 프레임만으로는 이런 종류의 불행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그렇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군대를 다녀온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복종한다거나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우리 뭐 주 5일 하지 않고 뭐 토요일도 나가서 일하고 이럴 때 그리고 눈치 보면서 까라면 까란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일할 때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도 해당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많이 변한 것 같긴 합니다. 자, 5장을 나가며 상황 프레임을 갖게 되면 결코 이전처럼 사람을 볼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원래 착하기 때문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원래 그런 류의 사람이고 부자는 원래 그런 류의 사람이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원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 프레임에 입각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직시하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조금은 더 관대해진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조금 덜 영웅시하게 된다. 쉽고 익숙한 사람 프레임에서 불편하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럼 저는 사람 프레임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어쨌든 그게 사람 프레임인가? 왜 약속 안 지키지? 그렇다고 제가 쟤는 약속 안 지키는 애야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매번 약속할 때마다 기대를 하죠. 그렇다고 뭐 이번엔 지키겠지 이건 아니라 그냥 저번에는 그냥 저번이었고 이번에는 당연히 그냥 약속 시간에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쌓여서 나중에는 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킨 사람이야.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싫어 이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네,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지? 상대방은 생각 안 하나? 그럼 약속을 하지 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나이를 들면서 나 중심에서보다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약속은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미리 말만 하면 그래도 덜 기분이 나쁠 텐데 왜 말도 안 하지? 막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긴 한데 또 이제 그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뭐 욱하지 말고 일단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유가 그럴듯하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그 상황에 프레임을 갖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은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예의를 미리 먼저 약속을 하자 해놓고서는 말도 없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는 그 사람 프레임으로 직접적으로 바라봅니다. 쟤는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상황 프레임으로 전환이 필요는 한데 또 다 상황 프레임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골고루 사람 프레임보다는 상황 프레임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사람 프레임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냥 사람 프레임으로서 내가 잣대를 재고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 챕터 5까지 읽었네요. 다음 장은 6장 내가 상황이다 의 프레임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네요. 사실 오늘은 짬이긴 짬이지만 계속 독서를 좀 해도 돼요. 제가 업무 시간이 좀 많이 짧아져서 요일마다 조금 다른데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아까 업무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챕터 6를 한 번 더 읽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봬요.